금 가격이 거의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그리다가 갑자기 1월 30일 대폭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고점을 지나고 있는 건지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던 것 뿐인 건지, 지금 조정이 왔다는 건 본격적인 상승장,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의 중반부라는 증거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금 투자자이자 금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조규현 작가라고 합니다. 금은 가격의 변동이 되게 컸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다양한 커뮤니티 그리고 뉴스 댓글 보니까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그런 글들과 그 다음에 뉴스의 댓글들을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거의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상승하는 이런 흐름을 그리다가 갑자기 1월 30일 대폭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 만에 금 가격은 거의 11%, 은 가격은 31%가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식의 반응이 많더라고요. 이거 금 이제 끝났다, 고점 찍었다, 이제 하락장이다. 보통 이게 하락장이 이어지는 추세 때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을 하는가 싶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저점을 낮춰가는 방식으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떻죠? 지금은 하락한 뒤에 그 다음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격의 조정, 단순한 횡보, 요렇게만 바라보는 게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금 가격과 은 가격이 하락한 건 알겠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하락폭이 나타났는가?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냥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정이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과 은의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냐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맨날 가격이 오를 걸로만 생각을 해요. 물론 때때로 어떠한 상승장에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막 주식 같은 데 보면은 오늘도 상한가, 내일도 상한가, 와 10연속 상한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런 차트들의 특징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진짜 슈퍼 사이클, 거의 뭐 10년 동안 이어지는 사이클, 이렇게 큰 사이클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가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조정이 있고, 또 조정이 있으면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나타나는 흐름이 슈퍼사이클의 특징이다. 그걸 기준으로 볼 때 딱 지금 금과 은 가격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러면 어떤 트리거 때문에 왔을까도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거든요. 케빈 워시, 이 사람이 연중 의장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금리 인하 2번 했고요. 약간의 유동성 공급이 나타났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야, 2026년에는 정말 돈을 많이 풀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어요. 더군다나 연준 의장인 파월이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파월이 끝나고 트럼프가 지명하는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될 텐데, 그러면 되게 완화적인 인물, 돈을 펑펑 뿌리는 인물이 되는 거 아니야? 케빈 헬셋이라던가 크리스토퍼 월로처럼 정말 비둘기파적인 돈을 많이 뿌리는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모두의 기대를 뒤엎고 케빈 워시, 그 중에서 제일 매파적인 성향에 가까운 사람이 지명이 되면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올해 별로 돈이 안 풀릴 수도 있겠네.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금과 은은요, 전통적으로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돈이 많이 풀리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다 보니까 유독 더 큰 하락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금 인상. 금이나 은을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 시장 전체의 가장 큰 부분은 선물 투자라는 거예요. 선물이나 옵션 투자는 투자자들이 많이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증거금이 인상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너가 그렇게 너무나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면 그게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거나 해서 우리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이 증거금이라고 하는 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 라고 이제 거래소가 어떠한 규제를 해놨어요. 근데 그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 3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증거금 기준도 3만 달러였던 게 3만 5천 달러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3만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갑자기 5천 달러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겠죠. 만약에 그 5천 달러를 가지고 오지 못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3만 달러치 그리고 그 이상 막 20배 정도 더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되는 양의 포지션이 바로 청산을 당해요. 그러니까 매도가 강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매도로 이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원래는 나는 한 4만 달러였던 사람이 이 4만 달러의 가치가 3만 달러로 내려오면서 이 사람도 매도가 이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또 누군가는 증거금이 부족해서 매도가 나오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증거금 인상이 정확히 1월 30일 장마감 직후에 대폭 인상한다라는 CME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거래소 중 하나인 상하이 금거래소에서도 증거금 인상을 했었고요. 사람들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부터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오전 폭락도 중국인 때문이었네. 11% 폭등을 했는데 중국인이 다 던져서 이렇게 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증거금이 인상되면서 그 증거금 인상을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먼저 했었다고. 그러면은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투자했던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금을 던졌겠고, 그게 폭락을 만들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사실은 처음 먼저 증거금 인상을 했던 건 CM이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국제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거는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꼭 중국인 때문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다. 중국인이 영향을 미친 건 맞다. 이번 폭락 이후 마음만 먹으면 금값 떨굴 수 있는 파워를 보여줌으로써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대신 미국채 매입을 하도록 유도. 이거는 되게 똑똑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댓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과 달러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금값이 오른다라는 건 달러가 떨어진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선 금값이 오르는 게 달가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은 미국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금 가격을 억눌렀던 역사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1961년에 런던 골드풀이라고 하는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금을 계속 시장에 내다 팔면서 가격을 억눌렀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측면에서 이 증거금 인상을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막 미국이 이런 걸 보여줬으니까 앞으로 영원히 금은 못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 어떤 국가도 금 가격을 영원히 억누를 수 있었던 국가는 없었다. 금이라는 자산이 미국 하나만의 자산은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풀어져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국가들은 금 엄청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격을 억눌러 줬기 때문에 금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사도록 강요한다라는 말이 오히려 어긋나는 거죠. 이 말 자체를 보면은 논리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만약에 미국 국채를 사도록 강요하려면 금 가격을 이만큼 끌어올려서 다른 국가들이 금 사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금 가격을 억눌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채를 팔고 금으로 넘어가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한 건지는 이해가 되는데, 논리적 오류가 있었다. 이번에 하락은 많이 올라서 그렇고, 케빈 허쉬가 지명돼서 그렇고, 거기다 증거금 인상이라는 그런 카드가 있어서 그랬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이게 금간의 슈퍼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 부분을 이해를 해보면 이게 지금 진짜 고점을 지나고 있는 건지, 상승 사이클 과정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던 것 뿐인 건지 이해가 되겠죠. 그럼 금이 왜 오르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 돈에 대한 가치를 이제 수치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데 보면은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등장하거든요. 그건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 쓰였던 데나리우스라는 화폐를 의미를 해요. 이 데나리우스는 1데나리우스에 대략 한 4.5g 정도의 순은이 들어가 있었어요. 국가는 때때로 전쟁을 해야 되기도 하고, 때때로 경제가 안 좋으면 좀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금이나 은은 한정적이니까 갑자기 양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이 데나리우스에
살짝씩 구리나 납, 아연 이런 약간 싸구려 금속을 타기 시작했어요. 싸구려 금속을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양의 은으로 더 많은 데나리우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0% 정도 더 발행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도를 낮춤으로써 화폐의 발행량을 늘렸어요. 그 뒤에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또 발행량을 높이기 위해서 싸구려 금속을 타고 해서 나중엔 어떻게 돼요? 전체 이 데나리우스에 순은이 5%조차 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모를까요? 이렇게 순은 완전 새하얗고 누가 봐도 이게 은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1데나리우스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은이라고 믿겨지지도 않는 그런 이제 1데나리우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물을 하나 산다고 치죠. 여러분은 이거랑 이거 중에 뭘 주시겠어요? 당연히 얘를 주고 얘를 어디 장롱에다가 잘 둘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좋은 돈만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좋은 돈은 숨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옛날에는 얘가 1데나리우스였던 걸 이제 너 요런 데나리우스 가지고 올 거면 2데나리우스 줘. 그런 식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 1데나리우스는 4.6g이라는 은과 다른 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고 사람들이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4.6g의 은이 2데나리우스가 되고 5데나리우스가 되고 나중엔 100데나리우스가 돼요. 그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결국 이 금과 은이라는 건 가격이 사실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오르냐면 금과 은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해한 건 이거죠. 화폐의 가치가 낮아질수록 금 가격은 올라간다. 단 여기에 우리가 핵심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 때예요. 이게 순도가 떨어져도 만약에 정말 은이랑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당장 가격으로 반영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월급 받으시면 일부는 쓰지만 일부는 저축하잖아요. 저축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이 돈이 5년 뒤, 10년 뒤에도 지금의 가치를 유지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저축해 놨는데 내일 됐더니 물가가 막 2배씩 뛰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월급 받은 돈을 저축할 수 있을까요? 당장 불안해서라도 빨리 뭐라도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그게 즉각적으로 금 가격이나 은 가격에 반영되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렸다라는 이 조건을 충족하고, 두 번째, 그런 이 화폐가 제 가치를 갖지 못할 거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를 한번 볼게요. 미국의 지금 빚이 대략 한 38조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첫 번째, 긴축을 한다. 내가 빚이 너무 많아. 내가 빚을 줄여야겠어. 일단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외식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막 긴축을 되게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될 정도로 선진국이 되고 국가 규모가 커지면 써야 될 돈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제가 이제 공약을 할게요. 여러분, 저는 정규직도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거 폐지하고요. 복지 제가 싹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저를 뽑을까요? 제 옆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복지도 더해드릴 거고요. 도로도 놔드릴 거고, 이렇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높을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복지를 줄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복지를 오히려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지출을 줄여서 부채 문제를 해결했던 국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두 번째, 세금을 올리면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 세금을 올린다라는 게 지지율이 하락하는 큰 요소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로 세금이 어느 임계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세금이 덜 거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마지막 남은 방법, 이 방법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제국들은 다 이 방법을 택했어요. 화폐 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낮아질수록 돈을 빌린 사람이 이득을 얻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부채가 늘어나니까 부채를 줄였죠. 이때 부채를 어떻게 줄였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방법, 화폐의 가치를 낮추면서 줄였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부채가 줄어드는 시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중앙은행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달러의 가치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가치가 더 낮아질 거라는 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겠죠. 이거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담아두는 나라의 곳간에 무엇을 많이 담아두느냐, 그 중에서도 달러의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냐를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이게 계속 내려와요. 지금은 이미 5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얼마나 사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2010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부자들은 달러를 모아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S&P 500 같은 거를 그 달러로 산다고 하는데 요즘은 조금 그 방법이 안 통할 수도 있는 건가요? 위기가 오면 단기적으로 달러가 강해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빚이 이제 미국의 달러로 빚이 되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빚을 갚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달러를 빌렸던 사람들은, 빌려서 이제 막 사업했던 사람들은 다시 달러를 사서 갚아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서 주식도 떨어지고 뭐 부동산도 떨어지고 했을 때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뭐 비싸진 달러를 팔아서 다른 저렴해진 자산을 구입할 수는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좀 더 크고 긴 그런 거시적인 흐름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달러가 아닌 금을 모아야 되는 시기인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금이라는 게 달러로 표시가 돼요. 금은 전 세계 무대에서 거래가 돼요. 그래서 그 거래되는 그 결제 방법이 결국엔 달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IMF가 와요. 아니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와요. 그러면 환율이 치솟은 만큼 국내 금 가격도 폭등을 해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더더욱이 달러를 사는 것보다는 금을 사는 게 위기의 순간에서도 방어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큰 사이클 가운데서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이제 금의 슈퍼 사이클을 나도 편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 왜 5,000년 동안 안전자산으로 평가받았고, 모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오면 화폐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다 금을 찾냐? 딸기 농사를 지었어요. 딸기가 막 올해 너무 풍년이에요. 막 이만큼 나왔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기쁜 마음과 한켠에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딸기가 조금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다 썩어버리는데, 그러면 나는 뭐 길어야 일주일짜리 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지금의 부를 미래에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돈이라는 걸 찾거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희소하지 않은 거 빼고, 안전하지 않은 거 빼고, 그 다음에 변하는 거 다 빼면 뭐가 남냐면 바로 귀금속류가 남아요. 근데 이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분할성. 금 같은 경우는 한 1000도씨면 녹거든요. 근데 백금 같은 경우는 1700도에 녹아요. 엄청 단단해요. 결국에는 이 마지막 분할성까지 충족되는 원소는 온 지구상에 금과 은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금과 은 빼고도 다양한 걸 화폐로 썼었거든요. 뭐 특정 시기엔 담배를 쓰기도 하고요. 특정 시기에는 비버 가죽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그게 아주 찰나의 순간밖에 못 쓰고 결국에 돈으로서 아예 사용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건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냥 지구상에 금과 은 빼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금과 은이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사용될 수 있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풀어서 말씀드린 거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자산과 투자에서 이야기하는 안전자산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전쟁 나면 실물금은 왜 오른다는 거임? 금 들고 가서 라면 살 수 있나? 살 수 있죠. 오히려 바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달러, 원화, 얘네가 과연 정말 돈일까라고 생각하면 돈은 가치 저장의 수단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시대가 얼마가 지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게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50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50년 전에 달러를 들고 가면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미국에서도 못 썼어요. 지금의 달러는 1971년 이전의 달러와 다른 달러거든요. 근데 금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치를 유지해 왔어요. 아주 과학적인 이유로 그냥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 돈이 될 수 있는 원소는 금과 은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왜 실물금으로 오르는가? 애초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 신뢰가 깨지는 시대예요. 그냥 뭐 어떤 화폐는 완전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금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돈으로서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걸 더 불안해하는 거죠. 그게 이동할 곳은 어디밖에 없다? 실물금밖에 없다. 실물금은 가치를 늘 보존해 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원소니까. 다시는 원자재를 하지 않겠습니다. 원자재가 어렵긴 하죠. 금이나 은 같은 게 이제 슈퍼사이클이 올 때는 단순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우리가 이걸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과 은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도망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나는 현금 들고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큰 손실을 보게 되기도 하거든요. 더 이상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투기 상품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가격 변동도 적고 그냥 갖고 있으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그런 예금 같은 안전자산을 생각하면 그런 안전자산은 아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화폐가 불안할 때 나의 자산을 지켜주는 거의 유일한 안전자산이라서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는 금이 적게 오르지도 않아요. 보통 적게 오를 때 한 7배 정도, 많이 오르면 26배 정도 상승을 했었다. 지난 100년을 기저간으로 두면 사실 26배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역사를 넓게 보면은 몇백 배 오르기도 하고 심할 때는 몇 조 배까지 상승을 합니다. 뭐 가만히 놔둬도 예적금처럼 그렇게 뭐 크게 손해 안 보는 자산 아닙니다. 떨어질 때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채권도 안전자산이 아니다. 안전자산은 S&P 500뿐이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경기 침체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있고 하나는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위기라고 알고 있는 건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인데 그런 경제 위기와 같은 순간에는 얘가 안전자산이고요.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세상이 신뢰가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그런 시기의 안전자산은 유일한 안전자산이 거의 금입니다. S&P 500은 어떤 측면에서는 또 안전자산일 수도 있어요. 200년 정도 보유하면 가장 수익률이 낮은 게 금입니다. 가장 수익률 높은 건 주식이에요. 그리고 200년쯤 보유하면 웬만해서 손실을 볼 수도 없어요. 왜냐? 세상은 화폐가 계속 늘어나면은 주식도 부동산도 채권도 금도 초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오르죠. 플러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 우리는 고대에 이제 구석기에 이제 돌덩이 던질 때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지만 발전해 오잖아요. 발전해 온다는 건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데 기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 주가도 올라가 초장기로 보면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P 500 같은 이런 주가 지수를 진짜 뭐 50년, 100년 들고 있는다 생각하면 가장 안전자산은 어떻게 보면은 S&P 500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 안전자산이라는 이 하나의 키워드를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현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을 생각할 때 그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은 뭐다? 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요동을 치는 거고 뭐 오를 때는 막 70% 올랐다 떨어질 때는 막 하루 만에 10%도 떨어지고 하는 게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에 양베리 매매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냥 양베리처럼 장기 투자해야겠다. 전 진짜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때때로는 횡보장이 올 때도 있고 때때로는 막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언제 어느 때 올진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저 확실하게 아는 건 이 상승 사이클이라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 4, 5년 뒤에 가격이 더 높을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승장이니까 지금 좀 싼지 비싼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일반인한테 더 맞다. 대표님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기간은 혹시 어느 정도인가요?
금은 일단 10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무조건 10년을 투자할 생각을 해야 된다. 다만 지금은 상승 사이클의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좀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지점이거든요. 앞으로 해봐야 4에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4에서 5년도 투자를 못할 거면 그거는 그러면 4, 5년 뒤에는 어쨌든 하락 사이클로 내려갈 예정이잖아요. 어떤 신호를 보고 매도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매도 타이밍도 명확한 시그널들이 있어요. 실질 금리를 보는 방법, 그다음에 생산량을 보는 방법. 근데 이거는 좀 내가 깊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책을 읽어보시고, 정말 나 어려운 거 모르겠다, 그냥 나 단순한 거 알려줘라 라고 하면 추세 이것만 봐도 돼요. 사실은 이게 되게 단순한 방법인데 사실 역사도 거의 200년 정도 되고 효율성도 엄청 뛰어나요. 금이라는 자산이 물론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금이 사이클이.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전체 추세를 그려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1년 6개월 전의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낮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고점을 지나가게 되면 1년 6개월 전의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시점이 찾아오게 되겠죠. 금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매우 길고 분명하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1년 6개월 전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해서 아직 상승 추세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고, 정말 만약에 진짜로 고점을 지나가면 무조건 지금 가격이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 시기가 되면 이때만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에 공포를 떠냐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식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고점을 찍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야, 나 이때 못 팔면은 그냥 다시 뭐 원금은 마다하고 이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겠구나, 나 이때 샀는데,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금은 그런 자산은 아니에요. 금은 이렇게 가다가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좀 길어요. 이게 짧아도 1년, 길면은 2에서 3년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6개월 전에 가격이 뭐 여기 위로 올라가고 지금 가격이 여기라고 치더라도 이게 고점이랑 비교하면 대략 한 어깨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 추세만 봐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매도하는 걸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제가 공포에 떨었거든요. 밑으로 쭉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고서 금이 저렇게 떨어지는 건 아닐까. 요거는 은 차트에 가까워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이거 떨어질 때도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단 되게 완만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추세 추정만 해도 1년 6개월 전 가격만 기준해서 팔면 그냥 고점이랑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사람이 되게 심리에 취약하거든요. 사실 지금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요. 여기 이 조정 부분이에요. 이제 이 전체 사이클의 중반부를 지나서 여기거든요. 전체 상승장에서 중반부에 꼭 조정이 와요. 2002년부터 2011년에 상승장이 있었거든요. 이때 2008년에 큰 조정이 한번 왔어요. 2019년부터 대략 2030년 정도의 사이클이에요. 2026년엔 원래 조정이 오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조정이 왔다는 건 그게 본격적인 상승장,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의 중반부라는 증거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큰 조정이 오니까 이제는 뭐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다. 수익률 떨어지면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그 중간 지점에 하락폭은 어느 정도가 최대치였는지가 궁금해요. 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면 끝났을 때도 있고, 심할 때는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이 시기들이 보통 경기 침체를 동반해서 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금은 경기 침체 때 안전자산이니까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금은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시그널들이 울리면 물가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달러를 찾는 수요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때 금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경기 침체예요? 지금 경기 침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가
진짜 경제들이 닥쳤을 때는 오히려 금 가격은 그때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 우리가 주식을 봐도 알 수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전에 주식은 2007년부터 떨어졌었어요. 우리나라 IMF 1997년에 왔죠. 근데 1995년에 이미 주가 지수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가격은 경제 상황보다 좀 더 앞선다. 대표적인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알려져 있는 게 장단기 금리차, 이미 역전됐다 회복해서 적색 신호를 울리고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를 봐도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 낮아지고 있고요. 경기 선행지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기 침체 전조 증상들이 울리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금 가격이 이런 조정이 왔던 과거의 모든 시기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전체 사이클의 중반부에서 항상 나타났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맨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이것 때문에 결국에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은 5,000년이란 역사 동안 금의 상승 사이클을 다 돌아보면 결국 이것 때문에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이 부채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러면 과연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화폐의 가치가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어도 중기적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화폐의 가치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너무나도 많은 감정을 쏟기보다는 큰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의 금 투자가 충분히 더 이제 마음 편한 금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커뮤니티나 단톡방에 다양한 루머나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제보도 해주세요. 돈올라에서 직접 팩트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 36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